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을 이제부터 같이 공부하게 될 김경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OT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업진단론이란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보시면은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잠깐의 팁을 드리면요. 혹시나 회계나 경영학, 우리 1교시 과목이죠. 1차 과목이죠. 그 부분을 배우지 않고 혹은 그 부분이 미흡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업 진단론을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회계학이나 경영학이 합쳐진 부분이 바로 기업 진단론이고, 따라서 이걸 먼저 배워야지 시너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시험 문항은 2021년도부터 25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2교시 11시 15분부터 12시 5분까지 50분간 조사 방법론과 함께 시험을 보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객관식 오지 선다형이고요. 최종적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지 시험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80점을 잡을게요. 100점을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경영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영학은 정말 범위가 무한해요. 세계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 이게 사실 범위란 말이야.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다 못 외우잖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100점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따라서 80점이다. 80점 목표로 하면은 그래도 70점에서 80점 이상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과목에도 평균 점수를 약간 퍼줄 수가 있고, 혹은 그렇지가 않더라도 적어도 60점 이상 넘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이에요, 여러분들. 챕터 1.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핵심 포인트는 항상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업의 본질과 회사의 종류를 학습한 게 목표고요. 두 번째, 질적 경영 분석과 양적 경영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세 번째, 기업 진단의 기본적 개념을 학습하고, 네 번째, 기업 진단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제가 다른 챕터들은 그래도 시작하면서 챕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요. 이거 말 그대로 지금 기업 진단의 개관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지금 뭘 배운다? 기업 진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기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중요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기업이 사회에 가지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지배 구조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ESG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이윤 추구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업 진단을 할 때 다른 부분 다 잘 되는데 이윤이 안 나. 그러면 그 기업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표가 뭐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업의 역할은 밑에 읽어볼게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 그리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 이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을 잠깐 차용한 건데, 재화 서비스를 기업은 제공해주죠.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이게 바로 재화죠. 혹은 KT는 어때요? KT는 여러분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기업이고요. 반대로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가요? 밑에 나와 있죠?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즉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기업이 행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 그리고
재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 요소, 토지, 인력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재활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바로 기업의 역할이고 기업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특징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조직 단위고요. 두 번째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기업의 목표고요. 그리고 3,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형태. 여러분들 기업의 형태는 한번 별표 치고 갈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경제 형태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밑줄 칠게요.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이 부분도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형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크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공기업을 볼게요. 공기업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조달한 공익적 목적의 기업을 지칭한다. 이건 여러분들 공기업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은요. 자체 수입이 총 수익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첫 번째,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 돼. 엄청 크죠?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는 거. 한전이 바로 시장형 공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한전 여러분들 어때요? 전기를 팔죠? 전기를 팔아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잖아. 그러니까 한전이 들어가고요. 준시장형 공기업은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경우고요. 그냥 이거는 시장형 공기업 제외하고 다 준시장형인데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뭐 한국토지공사 뭐 이런 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준정부기관 어떤 게 있어요?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바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마디로 그냥 위탁을 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형 제외하고 그냥 위탁한 전체 모든 형태를 바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한국가스안전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기타 공공기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사기업이 나와요. 사기업의 형태는요, 개인기업, 한명회사, 그리고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주식회사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한 번씩 이제부터 보긴 할 건데, 개인기업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동네에 있는 뭐 빵집, 뭐 PC방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개인기업이에요. 뭐냐면 혼자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소유주가 혼자 출자하고 소유하고 경영하고, 이게 바로 개인기업이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야, 저 장사 잘 되면 혼자 다 먹겠네? 반대로, 야, 저 사람 저거 망하면 저 사람 진짜 야, 엄청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게 바로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기업. 공동기업은요, 복수의 공동 출자자에 의해 지분이 공유된 형태고요. 그에 따른 이익과 책임 역시 공동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순서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다? 한명회사. 근데 여러분들 개념이 뭐예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대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무한책임사원 뭐예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무한책임사원 뭐예요? 말 그대로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다가 손실이 100억이 났어.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은 어떻게 돼요? 내 앞으로 빚이 100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책임사원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정말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동전주 뭐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혹은 관리 종목 들어간 종목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 들어간 종목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못 탈환하고 결국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 여러분에게 배분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돈 잃었네. 내가 투자한 거 돈 잃었네. 이게 끝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낸 만큼의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이걸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사 개념은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대표회사.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이 몇 명이라고요? 2명. 2명 이상의 회사가 바로 합명회사예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한책임이잖아. 무한으로 책임을 지는데 당연히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고요. 그리고 대자본 조달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은 정말 끝까지 책임진대. 그런데 이런 형태로 대규모 자본 조달받을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조달 못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너 빚 엄청 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자본 조달이 어렵고요. 개인기업의 특성을 보여요. 말 그대로 그냥 개인기업이 약간 확장된 형태예요. 개인기업 뭐라고 했어요? 저거 망하면 저 사람 정말 힘들어지겠다. 말 그대로 개인기업은 한 명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아시겠죠? 한명회사는 그게 2인 이상으로 그냥 증가를 한 것뿐이에요. 이제 여기서 약간 발전한 개념이 나옵니다. 합자회사예요. 합자회사는요, 무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조직되는 기업의 형태. 말 그대로 여기다 적혀 있는 무한 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 한명회사에서 약간 발전한 형태, 이게 바로 합자회사입니다. 특징 볼게요. 한명회사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업 경영은 무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담당하고,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는 PF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합자회사 형태예요. PF 뭐 잘 아시는 분들, 신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펀드잖아, 펀드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건 누구예요? 펀드를 운영하는 건 사모펀드가 하고요. 그게 바로 무한책임사원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모펀드를 보고 혹은 그 아이템을 보고 투자한 기관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유한책임이 되는 거예요. 유한책임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한 것만큼만 책임을 지고 잃어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잃게 되는, 그게 바로 합자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이건 여러분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유한회사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1인 이상의 사원이 자신의 출자에게 하나여 책임을 지는 기업의 형태고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창업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특징은 유한회사 한번 볼게요.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적이고 유한하고요. 분화된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고요.
그리고 밑에 유한책임회사는 한번 볼게요. 업무집행사원은 겸업금지 적용 및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 가능하다. 이게 차이점이라면 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유한 책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열어요.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주주총회 마찬가지로 사원총회를 열고요. 그래서 대표적 큰 것들은 사원총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약간 소규모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한마디로 좀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사원총회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업무집행사원이 요로 집행하겠죠. 이게 차이점이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주식회사 넘어가기 전에 협동조합 잠깐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개념은요,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발적 조직이고요. 이건요, 책에도 이렇게 있지만 대표적인 뭐예요? 뭐 수산물 협동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협동조합, 말 그대로 마음 맞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뭐 개똥 같은 것도 내고 운영도 하고 상가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모여있긴 하지만 약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반상회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자본의 증권화, 그리고 출자자의 유한 책임, 그리고 중력제도. 이게 바로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는요, 개념은 주주들의 출자를 통해 형성되는 기업이고요. 주로 자본시장을 통하여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특징은요, 법인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특징이 있고요.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유한 책임, 그리고 중력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등이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중에서도 꼽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본의 증권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지분이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는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권리를 표시하는 한마디로 그 권리 증서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종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물론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삼성전자 주식 여러분들 종이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예탁원에 넣어놓고 그냥 사고 팔고 계속 주인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권의 형태로 만들어서, 즉 회사 자본을 하나의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주식회사예요. 이게 유한회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유한회사는요, 이게 사원이 나가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회사보다 쉽지가 않단 말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때요? 특히 상장회사 이런 것도 어때요? 클릭 한 번이면 내가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본이 증권의 형태로 돼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책에 있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자유롭게 사고 팔기 힘들어. 힘들면 여러분들 사겠어요? 안 살 거잖아.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때요? 이렇게 증권화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부담 없이 사고 판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요즘 뭐 IPO 한다 이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뭐 경쟁률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갔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걸 정말 사고 파는 게 쉽고 간단하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따라온 게 뭐다? 대규모로 자본 조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력적이니까요. 이 앞에 있는 형태보다 매력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나눠져 있는 합자회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분을 뭐 팔 수는 있어, 양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동의도 받아야 되고. 유한회사도요,
유한회사는 이것보다는 약간 쉽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때요? 정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대규모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자자와의 유한 책임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유한 책임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만약에 회사 망했어. 그럼 그 투자한 돈만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이상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지잖아. 무한 책임사는 어때요? 혹은 개인 회사 어때요? 개인 사업 어때요? 망하면 끝이란 말이야. 망하면 그냥 내 인생도 그냥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끝이라는 그렇지만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식회사는요. 돈 잃었네. 이게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중력제도. 이거는 여러분들 주주총회에서 뭘 선임해요?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들이 또 대표이사를 선임할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 전문 경영인이든 혹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든 그 사람이 어쨌든 경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혹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굴지 대기업들 여러분들 주식을 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경영에 참여해요? 아니 물론 주주총회 가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세세한 것까지 참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낸 사람과 즉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경영을 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돼요? 한 명회사 합자회사 형태가 어떻게 돼요? 무한 책임사원이 경영도 함께 하잖아. 즉 책임도 지고 경영도 하고. 그리고 유한회사는 어떻게 돼요? 유한회사는 유한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영은 참여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요? 이건 나 몰라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식 같이 몰려주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질적 경영 분석과 양적 경영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첫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과 경영 분석은 실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 없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업 분석이랑 경영 분석 혼종해서 써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의 내용 박스 하고 있어요. 내용 박스.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더 발전한 게 재무 분석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경영 분석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책에도 적혀 있다시피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건데 이거는 살짝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분석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재무제표 회계학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봤다라고 할게요. 매출액을 봤는데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이 빠지고 있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재무 분석을 넘어가가지고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 과거도 추이를 한번 보자. 이게 과연 작년에는 이게 비정상적인 패턴이어서 지금 현재가 맞는 건지 혹은 과거에도 높았는데 점점 떨어지는 추세여서 이거를 진단하고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재무 분석이에요. 즉 재무제표 분석을 포함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재무제표도 한번 보자. 즉 그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자. 즉 지금 현재 재무제표도 포함시키자. 따라서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이걸 봤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우리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계량적 지표가 아닌 다른 비계량적 지표까지 우리 회사의 제품의 경쟁력, 기술 수준, 혹은 고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 비계량적인 지표들까지 분석하는 게 바로 경영 분석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가장 작은 개념이 뭐다? 재무제표 분석이고 더 나아가서 재무 분석, 그 다음에 경영 분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4단원 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도 OT 비슷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기업 진단원은요,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재무비율 분석, 이게 30%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사실 지금 있는 이런 경영학 이론들, 이게 시험에 우리가 안 배웠던 게 나오기도 해요. 물론 이게 연관은 다 있지. 그리고 유추해서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지만 약간은 처음 보는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경영의 특성이잖아요. 어떤 교수가 어떤 이론을 논문에 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어떻게 다 쫓아가. 하지만 재무 비율 분석이 이게 30%가 넘어요.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가 넘는다고 너무 좀 공격적인가요? 30% 정도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뒤에 나오는 뒷부분만 잘 외워도, 즉 재무 비율 분석 이 부분만 잘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최소한 3, 40점은 맞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미 문제들도 좀 있다 보니까 다 합치면 최소한 아무리 안 해도, 만약에 재무제표 분석만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40점 정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제 우리 밑에 전통적 경영 분석과 현대적 경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 경영 분석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용하는 재무비율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경영 분석은 상기의 범주 구분에서 보듯이 다양한 인적, 질적 자료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전통적 경영 분석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재무 분석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봤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요. 경영 분석의 수행 주체와 분석 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분석은 정보 이용의 주체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하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은요,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목적에는 모르겠고 재무제표, 즉 재무 혹은 재무 분석 이런 것들, 숫자랑 관련된 것들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경영 분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의 수행 주체는 크게 경영자, 투자자,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M&A 관련자, 그리고 외부 검사인 정부기관 등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자가 제일 중요해요. 경영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부 통제나 업무 계획 및 경영 전략 수립과 같은 경영 의사결정. 여러분들 여기서 줄 살짝만 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줄을 한 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의사결정 목적으로 수행한다. 한마디로 경영자는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투자자는요, 주식 및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목적으로 수행해요. 여러분들 회계학을 배워보셨거나 혹은 뒤에 가면 배울 거긴 하지만 투자는 어떤 형태로 돼요? 먼저 돈을 빌려주는 형태. 이게 바로 채권 형태죠. 돈을 빌려준 형태든 혹은 나도 같이 하자. 이렇게 지분에 같이 참여하는, 즉 주식을 사는 형태의 그런 투자도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람 뭐가 궁금하다? 투자 의사결정. 이 채권을 살지, 혹은 이 채권을 팔지, 혹은 여기에 돈을 빌려줄지, 혹은 이 회사 주식을 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해요. 사실 여기서 살짝 갈로하고 은행 이렇게 적을게요. 은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바로 오시죠.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떼일지 안 떼일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이 금융기관은요, 은행은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매출이랑 관심 없어. 그냥 원리금만 잘 받으면 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거는 이게 돈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의 하나의 간접적인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대표회사가 정말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 빵꾸 나면은, 회사 재정 빵꾸 나면 계속 돈을 메워놓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도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은행은 따뜻하지.
왜냐하면 안 되면 이거 집행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행 뭐라고요? 원리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심이 되겠죠. 그리고 M&A 관련자는요, 이 회사의 숨겨진 가치가 어떻게 될지, 즉 기업 가치 평가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외부 감사에는요, 한마디로 적정한 의견을 주기 위한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의 공시 목적으로 기업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경영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은요, 한마디로 정부기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부 정책이나, 왜냐하면은 경영 분석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이 요즘 좀 힘들대. 경영 분석을 했더니 요즘 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좀 혜택을 줘야겠구나. 혹은 뭐 지원을 여러 가지 해줘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잡거나, 혹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집단이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적 경영 분석과 이제 양적 경영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질적 경영 분석은요, 말 그대로 비계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기업의 환경적 변화와 핵심 역량, 경영 성태, 경영자의 태도,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영 전략,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한 게 바로 질적 경영 분석. 이게 바로 질적 경영 분석이고요. 그리고 질적 경영 분석의 주요 분석 대상은 크게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시 미시 개념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질적 경영 분석의 고려 요인들, 이거는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질문이 약간 녹여서 나오는 것 같긴 하니까 한 번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사회 연력. 사회적으로 어떤 연력을 쌓았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 과징금도 정말 많이 물고 맨날 나오는 게 무슨 배임에 횡령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런 회사 여러분들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이 회사 좋다고 할 수 있겠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계속 투자하고 계속 연구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정말 누적이 많이 된 회사란 말이야.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과거긴 하지만 이 회사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 기업의 사업 내용.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게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혹은 정말 유망한 최근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제 사양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세 번째, 경영진의 리더십. 사실 이건 정말 주관적이긴 한데 경영진이 봤을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입지전적 인물이고 이걸 정말 잘 알아. 그리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쫙 끌고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기업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반대로 경영진은 봤는데 조폭이에요. 조폭이고 팔에 문신 있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잖아.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성.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정말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에이스도 정말 잘해주고 고객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 반대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고객에 깽판 친단 말이야. 당신 잘못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물건을 산 사람이 있지만 두 번 물건을 사거나 혹은 두 번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없게 만든 회사. 단기간에 돈을 땡길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 기업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질적 경영 분석의 고려 요소입니다. 양적 경영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가지고 첫 번째, 재무 비율 분석이 있어요. 이게 양적 비율 분석,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대표적인 게 숫자잖아. 양적이라고 하면 숫자예요,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재무 비율 분석이 있겠죠? 재무 비율 분석은 사실 뒤에 가면 배워보긴 할 건데, 이건요, 우리 개념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비율법. 재무제표 각
구성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공통형 재무제표가 구성비율법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한마디로 여러 가지 구성 비율들을 보는 거예요. 자산 대비해서 유무형 자산 비율이 몇 프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성 비율법이고요. 두 번째, 추세법. 이거 추세법은 약간 중요합니다. 추세법. 지수형 재무제표와 같이 기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즉, 말 그대로 뭐예요? 기간을 비교해서 기간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추세법입니다. 그리고 관계비율법. 이거는 재무제표상의 두 항목을 대응시켜서 상대적인 관계를 계산한 재무비율로서 항목비율이라고도 한다. 제가 방금 설명을 약간은 좀 잘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산 대비 매출액 혹은 자산 대비 단기순이익, 이렇게 재무제표상의 두 항목을 이용해서 뭐 비율을 분석한다. 이게 바로 관계비율이고요. 종합비율 분석은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비율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뭐예요? 영화잖아요. 영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막 본단 말이야. 근데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2가 뭐 손익분기점이 1000만 명인데 혹은 월드와이드로 1조 원인데 이걸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매출액이 2조를 찍었다.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분석이에요.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즉 최소한 수익과 비용이 일치되는 지점이 얼마고 그걸 얼만큼 넘었는지 혹은 얼만큼 미달됐는지를 분석해서 성과가 이만큼 났구나. 즉 손익분기 대비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성과가 났네라고 보는 게 바로 손익분기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 분석은요, 레버리지 효과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인하여 기업의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을 하고요. 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직결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원가 쪽에 배워보시면 잘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고정 비율이 높아.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 장비를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공장이 약간 좀 감이 안 오시면 식당을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갔는데 저 식당 가보니까 로봇이 서빙을 해. 로봇이 서빙하고 뭐 태블릿으로 주문하고요. 그리고 뒤에 주방도 얼핏 보이는데 정말 신식에 정말 큰 인프라가 깔려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자동화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하지만 손님이 많아요. 손님이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 거 아니야. 인건비도 추가 투자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로봇 같은 서빙하는 기계를 안 두고 뭐 태블릿 안 두고 이러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더 뽑으면 수익이 줄겠죠. 하지만 이 기업은 고정적으로 투자한 돈은 많지만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날 때 확 난단 말이야.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확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고요. 반대로 이제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어떤 건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차입으로 돈을 땡기거나 혹은 내 돈이나 여러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경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잖아.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자만 받는단 말이야. 나중에 원리금만 받고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자만 받잖아요. 따라서 내가 차입으로 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난 이자 뭐 금액 대비 늘어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억짜리 사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90억을 빌렸어. 10억만 내 돈 넣었단 말이야. 100억이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9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1,000만 원이랑 해서 동네 빵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나요? 매달 90만 원씩 나요. 90만 원 엄청 나요? 그러면 한 50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500만 원씩 나와.
그런데 장사가 정말 잘 돼. 장사가 정말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매달 들고 간 돈이 얼마예요? 번 돈이 얼마다 3천만 원이에요. 그럼 2,500만 원 남죠.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9천만 원 친구들 8명한테서 돈을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출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자는 그리고 은행에 대한 차입은 1,000만 원만 했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이제 이자가 50만 원씩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3천만 원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9명이랑 다 나눠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손에 떨어진 건 300만 원밖에 없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차입을 많이 한 경우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500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만 차입한 경우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낫잖아, 상황이. 50만 원만 되면 되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고정적인 영업비용이든 혹은 고정적인 재무비율이든 비용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경영을 분석하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그래도 따라오실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